할머니가 나쁜 사람은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차가 얼마짜린데? 할머니가 나쁜 사람은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했어요. 3억짜리 차 위로 하얀 소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뿌린 것은 어른도 아니었고 아기를 품은 누군가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7살짜리 꼬마였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소금 봉지를 높이 들어있는 힘껏 기울이는 그 아이 앞에서 65년 동안 단 한 번도 굳어본 적 없는 회장의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굳어버렸습니다. 재개발로 수천억을 긁어모은 남자가 1,000원짜리 소금 한 봉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소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회장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이 소금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and insights. Stay tuned as we dive into the detail. Today's episode, where we'll explore fascinating stories. 3억 원이었습니다. 옵션 하나 빠짐없이 채운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독일제 세단의 가격이 그랬었죠. 김 회장은 그 차를 살 때 딱 한 번 웃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소리 없이 길게 웃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그 번쩍이는 검은 차 위로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뿌린 것은 어른도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7살짜리 꼬마였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소금 봉지를 들고 있는 힘껏 털어붓는 그 아이를 보며 김 회장은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굳어본 적 없는 그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70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차가 고작 1,000원짜리 소금 한 봉지에 처참하게 덮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본명은 김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니면 대표님, 그것도 아니면 뒤에서 몰래 독불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고 건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었으니 그 별명이 영 틀린 말은 아니었죠. 10대 때 시골에서 단돈 몇천 원을 쥐고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쌓아 올린 자산이 수천억에 달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가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돈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에게 그 검은 세단은 자신이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배를 골턴 시절도 공사판에서 손이 갈라지던 겨울도 모두 이겨냈다는 증거였죠. 매일 아침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면 태준은 그 안에 들어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잡이 하나, 시트 한 줄기 주름까지도 제 손으로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태준이 그날은 재개발 현장을 직접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밀어내고 대단지 아파트를 세우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주민 대부분은 이주를 마쳤고 남은 몇 가구만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태준의 눈에 그 풍경은 낡고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허물어져가는 담장과 녹슨 대문들이 지나쳐갔고 태준은 창밖을 보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자고 비서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차가 막다른 골목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태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쪽에 서 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하얀 봉지를 꼭 쥐고 주차된 검은 세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차 옆까지 다가온 아이는 양손을 높이 들어 봉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본인 위로, 사이드미러 위로, 검은 지붕 위로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아이의 팔목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이 차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것은 분명했지만 입술을 꾹 다문 채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뺨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봉지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저씨 나쁜 마음 씻어내야 한다고 했어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노도 멈췄습니다. 70평생 숱한 욕설과 협박을 들어온 사람이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굳어버렸습니다. 나쁜 마음이라는 단어가 귀를 통과해 가슴 깊은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가 서 있던 그 낡은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급히 걸어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작고 굽은 몸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달려오는 그 얼굴에는 태준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오래된 슬픔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순간 왜인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례였습니다. 73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골목 끝에서 달려오는 발걸음만큼은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저지른 일을 눈앞에서 확인한 순간 순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태준 앞에 서는 순간 그 얼굴은 다시 굳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태준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시선은 차 위에 고르게 쌓인 하얀 소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휴지를 꺼내 닦으려 했지만 태준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닦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눈에 담아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도장 하나 찍힌 서류에는 3,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금이 도장 부위 깊숙이 스며들어 도색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설명이 함께였습니다. 태준은 그 서류를 들고 직접 순례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도 비서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낡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직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례는 태준을 마당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작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쓸고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나물 다발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서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마루 끝에 서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태준에게는 버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일이니 보호자인 할머니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로 내도 되지만 전액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 아래 무언가가 지나쳤지만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아이가 왜 그 소금을 뿌렸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가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태준의 귀에 한 가지 사실을 전했습니다.
순례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바로 태준의 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철거 대상 가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이주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마지막 한 가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수리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태준은 바로 간파했습니다. 3,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무기가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수리비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리듯 꺼냈습니다. 순례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굽은 허리를 더 꼿꼿이 세우더니 이 집은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 마당에서 숨을 거뒀고 자식들이 이 방에서 자랐으며 지금 저 아이가 이 마루에서 뛰어논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낡은 집 안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시선을 장독대 쪽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히지 않으려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들키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사업을 하며 살아남은 방식이었으니까요.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 순간 마루 끝에 놓인 낡은 신발장 위에서 무언가가 태준의 눈에 걸렸습니다. 아이 가방이었습니다. 그 작고 낡은 가방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태준은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아이가 차 안에 들어왔다 나갔던 순간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제 차 안에 아이 물건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뒷좌석 바닥에서 아이 가방 하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과자 봉지 하나와 구겨진 색종이 몇 장, 그리고 무언가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바랜 오래된 흑백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부터 아려오면서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은 다음날 아침 태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출근하자마자 그 봉투를 받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를 받고 보고를 듣는 내내 그 봉투는 책상 한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주는 3번쯤 봉투 쪽으로 시선이 갔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이 지나고서야 태주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봉투를 열자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2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여자였고 한 명은 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배경은 낡은 초가집 앞마당이었습니다. 2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 사진이 다 그랬듯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중년 여자의 얼굴에서 손가락이 먼저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그 눈매와 입술에서는 태준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옆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엄마보다 훨씬 젊은 18이나 19쯤 되어 보이는 그 얼굴 앞에서 태준의 손가락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이 두꺼운 계약서, 더미도, 서명을 기다리는 서류들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의 흘길이었습니다.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던 12살의 자신이었습니다. 그 시절 태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 혼자 어린 태준을 키웠습니다. 끼니를 잊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의 밭 고랑에서 떨어진 감자를 주워 먹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 태준에게 밥을 먹여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집이었는데 그 집에 사는 18살 처녀가 쓰러질 것 같은 태준을 발견하고 안으로 데려가 밥 한 그릇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태준보다 6살이 많았으니 누나뻘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태준이 굶는 날이면 그 집 부엌에서 밥이 나왔습니다. 누나는 밥을 내밀 때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으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태준에게는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 누나를 좋아했습니다. 12살짜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귀가 빨개졌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처지가 창피하면서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붙일 나이도 아니었지만 그 시절 태준에게 그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나의 이름을 태준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박순례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순례에 대해 비서가 수집해온 인적사항 서류였습니다. 태준은 그 서류를 펼쳐 출생지 항목을 찾았습니다. 충청남도 논산군이었습니다. 태준이 태어나고 자란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보다 12살이 어렸습니다. 태준보다는 6살이 많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침대로 진행하라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태준은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18살의 순례는 엄마 옆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태준에게 밥그릇을 내밀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서랍 안에 밀어넣고 힘껏 닫았습니다. 닫힌 서랍 앞에서 태준은 오래된 습관처럼 턱을 들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흔들리는 것을 멈추는 방법은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준은 다음 날 더 차가운 얼굴로 순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철거 합의서와 함께 최후 통첩에 가까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는 그 문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울고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태준은 그날 아침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비서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철거 합의서와 함께 수리비 면제 조건이 명시된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이 가방에서 나온 사진이 봉투째 올려져 있었습니다. 순례의 집 앞에 차가 멈춰선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은 조수석에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진 봉투를 함께 집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순례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먼저 사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이 가방에 들어있던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봉투를 받아 열지 않고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은 곧바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수리비 전액을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평소처럼 서류를 앞으로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순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울고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쥔 것도 놓은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순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12살 때 우리 집 마루에서 밥을 먹던 아이였다는 것을 자신은 진작에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밥그릇을 두 손으로 쥐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반드시 부엌 앞까지 가져다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그냥 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어린 나이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물었습니다. 지금 자네가 내미는 이 서류가 그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순례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마당 한켠의 장독대 쪽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태준은 항상 시선을 다른 곳에 뒀습니다. 그래야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순례는 합의서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는 형편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조용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태준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순례의 대문이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끄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차 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기존 방침대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법무팀의 내용 증명 발송을 검토하라고도 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비서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TV를 켜자 화면에 낯익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순례의 집 앞이었습니다. 누군가 골목 어딘가에서 아침의 장면을 촬영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화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결정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갑질 회장, 70대 노년 여성에게 수천만 원 요구하며 강제 이주 압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진이었습니다. 법무팀이었습니다. 홍보팀이었습니다. 태준은 전화기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수석에 서류를 올려두고 혼자 차를 몰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류 위에 사진 봉투를 함께 챙긴 이유를 태준은 자신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온라인에는 태준의 이름과 함께 갑질이라는 단어가 붙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사진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태준은 그 모든 것을 사무실에 앉아 보고받으면서 지난 40년간 위기가 올 때마다 해오던 대로 숫자를 봤습니다. 대응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숫자 안에 가두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됐고 그것이 태준이 살아남아 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저녁 전혀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아들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태준이 40 넘어 얻은 늦둥이 아들로 태준이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던 시절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며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민혁은 아버지를 늘 어려워했고 태준은 아들에게 한없이 서툴렀습니다. 말 대신 돈을 줬고 시간 대신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떨렸습니다. 지인의 투자 제안을 믿고 수십억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잠적했다고 했습니다. 개인 자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민혁이 말한 금액을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숫자는 또렷하게 써졌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잃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물려주려고 아들 명의로 옮겨둔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내내 법무팀과 통화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넣는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넘어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숨이 조여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단단한 무언가에 눌리는 것 같아 태주는 넥타이를 풀고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 아래로 새벽 도심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불빛들이 이상하게 흐려졌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고 스스로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사무실 유리 너머로 태준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태준이 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과호흡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의식 저하라는 설명이 돌아왔고 침대 옆에는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을 본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태준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입원해 있는 동안 재개발 현장 사무소로 발신이 넘는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어 직접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한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편지를 폈습니다. 글씨체가 크고 또박또박했는데 오래 글씨를 써온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눌러 쓴 손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우가 차 위에 뿌린 소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쓴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큰 화를 당할 것 같아 걱정이 됐고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그 무게에 짓눌린다는 것을 오래 살며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지은 죄를 씻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그 기도가 담긴 축원 소금을 지후 편의 차 위에 뿌리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우에게는 나쁜 마음을 씻어내는 소금이라고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짧게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태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지 주머니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머니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담기기에 너무 작은 크기였습니다. 민혁이 아버지의 손을 받습니다. 주머니를 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민혁이 불렀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마당에 심어진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다 진 가지가 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태준은 그 나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차 위에 쏟아지던 하얀 소금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라고 생각했고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일이었습니다. 차가운 절 마당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빈 100일이었고 그 시간이 지금 손바닥 위 작은 주머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를 쥔 손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그러다 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순례는 왜 100일 전부터 자신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을까? 그 말은 곧 순례가 태준이 그 마을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태준을 알아봤다는 뜻이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굴었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례는 왜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태준이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퇴원은 사흘 만에 했습니다. 민혁이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다가 한참을 달린 뒤에야 골목 입구에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집 앞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타고 지나갔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마른 잎 몇 장이 날렸습니다. 태준은 대문 앞에 서서 골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골목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그토록 선명하게 그려오던 것들이 지금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지우의 발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얼굴을 내민 지우는 태준을 보고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봤습니다. 그날처럼 맑은 눈이었습니다. 할머니 부르고 올게요 하고 지우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나온 순례는 태준을 보고 잠깐 멈췄지만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마루 쪽으로 자리를 안내했고 태준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순례의 눈짓에 문을 닫았습니다. 태준은 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것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받았다고 읽었다고 낮게 말하고는 왜 처음부터 알아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겨우 꺼낸 질문처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 옆에 심어진 작은 동백나무에 아직 붉은 꽃 한 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꽃에 잠시 시선을 두다가 순례는 사실 자네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준의 몸이 조금 굳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을 자신이 곁에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서울에서 사업을 키우느라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던 그 시절 엄마가 홀로 병석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순례가 드나들며 돌봤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은 알겠는데 너무 독하게 살까봐 걱정이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 아이가 언제쯤 알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마당을 봤습니다. 동백꽃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순례는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임종을 앞두고 소금 한 줌을 건네며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잃거든 이 소금으로 그 눈을 씻어내 주고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엄마는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준이 이 동네에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는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고 했습니다. 12살적 그 아이의 눈매가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봤자 태준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다렸고, 이대로 두면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엄마의 부탁을 지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우를 데리고 절에 다녀온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많이 힘드셨냐고 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편안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자신도 차마 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태준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어깨가 소리 없이 꺾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졌고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지우가 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부른 것도 아닌데 마루로 나와 태준의 옆에 조용히 앉더니 작은 손을 태준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소금을 뿌리던 그 작은 손이었습니다. 차 위에 하얗게 쌓이던 소금이 다시 떠올랐고 그것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손을 잡아보지 못한 채 떠난 엄마가 50년이 지나 이 작은 아이의 손을 빌려 아들에게 닿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리다 꽃잎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꽃잎은 천천히 내려앉아 마당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순례도 태준도 지우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언가가 그 골목 안에서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순례의 집에서 나온 것은 해가 완전히 기울고 난 뒤였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기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차가 도착하는 동안 태준은 골목 끝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외투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방식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가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한 방향으로만 달려온 사람에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상태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다음 날 이른 아침 비서를 불렀습니다. 재개발 현장 주민들과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현장 앞에서 할 말이 있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내용인지 물었지만 태준은 가보면 안다고만 했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11시가 조금 못 됐을 때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여럿 나왔고 그보다 많은 수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태준의 차가 도착하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태준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공식 입장문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혼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메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 태준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골목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만 봤다고 했습니다. 집 한 채를 허무는 것이 그 안에 쌓인 수십 년을 지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오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라 오래 품고 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태준은 군중 속에서 순례와 지우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순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지우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뿌린 소금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올려다봤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은 태준을 내려다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태준의 머리를 가만히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은 가볍고 짧았지만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짓는 건물은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 골목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되든 아니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순례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준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칭찬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눈빛을 오래 받았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담장이 새로 쌓였고 군데군데 갈라졌던 골목바닥이 고르게 정비됐습니다. 태준이 약속한 공간은 그 골목 끝에 천천히 지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새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방 몇 칸이 있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새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준의 일상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여전히 회사 주차장에 있었지만 태준이 그 차를 타는 날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이면 낡은 자전거 한 대가 골목을 나섰습니다. 지우가 그 옆에서 작은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지우는 자전거를 타면서 끊임없이 말을 했고 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이따금 짧게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지나갈 때면 주민들이 손을 흔들었고 태준은 그 손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아침이었습니다. 순례의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일주일에 2번쯤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데리고 골목을 돌다 보면 어느새 그 집 대문 앞이었고 순례는 언제나처럼 이미 밥이 됐다는 듯 부엌에 있었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날이 많았습니다. 태주는 그 밥을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12살적 그 집 마루에서 밥을 얻어먹던 기억이 가끔 스쳤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다 치우고 나서 태주는 지우에게 그날 일을 물었습니다. 소금을 뿌릴 때 무섭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꼭 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같이 기도해줬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지우를 봤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무서운 줄 알면서도 그 소금 봉지를 두 손으로 들고 갔다는 것이 어떤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태주는 그의 가을, 오래 미뤄오던 것을 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내려가 엄마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작은 한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순례의 편지와 함께 왔던 그 축원 소금이었습니다. 태주는 소금을 손바닥에 조금 덜어 산소 앞 흙 위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차창 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나치는 논밭과 낮은 산들이 늦가을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 이 길을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결심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 안에 버려야 할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겼어야 할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닦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태주는 3억 원짜리 차가 가르쳐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00원짜리 소금 한 봉지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던 7살 아이가 가르쳐줬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순례가 가르쳐줬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금 한 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70이 넘어서야 받아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닦고 또 닦으며 삽니다. 번쩍이는 것을 지키느라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하기도 하죠. 태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소금 한 줌처럼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읽어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